서부지법 사태에서도 경찰이 어떻게든지 뭐 배우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좀 밝혀보려고 그 이제 따로따로 구속해놓고 맞아요. 여러 가지 배우 뭐 이런 거를 캐물었던 것 같은데 진실이 그야말로 그냥 유튜브 보고 뭐 방송 보다가 열받아서 열혈 그 호롤 단신 맞아요. 열혈 청년들이 나온 거지. 그게 무슨 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상 이렇게 그 서부지법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인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인권위에서 말도 안 되게 한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그 좌파들이 인권위원들을 뭐 거의 감금하다시피 해가지고 인권위를 못 열게 열었다. 네. 이 소식을 듣고 열받지 않은 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오늘은 인권위가 열리면 내가 나가서라도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획도 없고 뭐 몇 명 모여라 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몇 분씩 두세 명씩 뭐 친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거기서도 현장 지금 저희 PD도 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들 그냥 한 목소리가 돼서 인권위에 좌파들이 점거하거나 들어오는 걸 막겠다 이런 의지 하나로 모인 거죠. 근데 정말 이 대한민국 어떤 집회라든지 우파 집회라든지 뭐 하여간 집회 자체도 그렇지만 우파 집회의 역사상 이번 이 계엄 이후에 이 집회들처럼 정말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조직이 나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이번 이 정말 계몽령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우파 국민들을 각성하고 행동하게 만드는데 윤 대통령이 정말 큰일 하고 계시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을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저 따라다니던 후배들 동생들이 지금 인권위에 좀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화를 해봤어요. 현장 상황이 어떻냐, 위험하진 않냐, 네. 그리고 거기 어떻게 나간 거냐. 그냥 같이 당 생활하던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서 나갔대요. 네. 근데 나가 보니까 비슷한 생각하고 온 20대 30대들이 많은데 네. 다 처음 보는 얼굴이래요. 다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다 서로가 네. 몰라요. 네. 근데 거기서 야 누구는 지하 주차장 지키고 누구는 14층에 회의실 지키고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평화적으로 인권위 직원은 당연히 들여보내주고 네. 그런데 깽판 치러 온 좌파들이나 전장년은 평화적으로 막아서고 그게 사실은 그 인권위 사무실의 경비분들이 할 일을 청년들이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청년들의 각성 이게 저는 앞으로 이 20대 30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가결 국면을 겪으면서 민주당과 좌파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뇌리에 새겨졌잖아요. 네. 얘네가 40대 50대 돼도 이건 안 변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몸을 던져서 지금 좌파들한테 잡아먹히던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의 균형이나 세대 간의 균형을 완전히 맞춰버린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저는 지금의 국면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 번 했는데 네. 또 이제 멸콩 TV에 처음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정말 시대의 영웅, 그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초석을 놓고 그걸 기둥을 세운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우파 대통령을 많이 배출했는데 네.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뭐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좀 배출을 했는데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비해서 과연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진정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랬죠. 한 2, 네. 3%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우파 대통령들이 자기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그 시대에 맞게 너무나 잘하셨죠. 전두환 대통령 뭐 물가 잡고 경제 발전시키고 노태우 대통령은 뭐 북방외교하고 뭐 이런 어떤 업적으로만 따지면 그 능력에 출중하게 다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온 건 맞는데 이분들이 어떤 영웅적으로 서사가 되려면 어떤 비참한 최후 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 네. 누가 봐도 저거는 저 하지 않아도 될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 희생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진한 감동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우파 대통령이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봐도 지금 이 계엄령도 그렇고 지금 이 구속된 상황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윤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국회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2년 반 대통령 더해서 뭐 하겠냐.
그 2년 반의 시간을 좀 날리더라도 국민들을 확실하게 깨우쳐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이 국제적인 정세상으로 어떻고 이번 이 계엄령 이후에 펼쳐지는 정세가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의 세계적인 패권 경쟁의 일환이다라는 걸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계세요. 그럼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배후에 이번에 우원식 쪼로록 쫓아간 거 보세요. 이재명은 사실 지금 외국을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재판이 몇 개예요.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우원식이 대신 쪼로록 쫓아가서 시진핑한테 도장받고 오는 거 이런 현 상황만 보더라도 이 미중 패권 경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이걸 이제 국민들도 다 인식하고 또 그리고 그 국회가 야당에 장악됨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29번의 탄핵을 하는데도 사실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잘 몰랐죠. 하는지도 몰랐어요. 와닿지가 않았고. 네, 와닿지가 않았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뭐 방통위원장 뭐 하는데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탄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됐고 또 그리고 뭐 예산 삭감이 네. 어떤 결과 가져오는지도 다 알게 됐고 그런 와중에도 야당은 그 지역 화폐 이게 야당의 돈줄이라는 것도 다들 알게 됐고 몇십조를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뿌리겠다는 건데 사실은 말이 그게 뿌리는 거지 그 자기 돈으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어차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생색은 지들이 내고 사실은 뒷돈은 자기들이 이재명이 챙기고 이런 거라는 걸 다들 아시게 됐다는 거. 그게 사실 윤 대통령의 저런 철저한 자기 희생이 없었으면 그만큼 국민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깨달아도 이렇게 광장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정말 대구에서의 네, 네. 동대구역의 앞에서의 그 집회는 저도 뭐 집회를 많이 나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정도로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를 사실상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발 디딜 틈 자체가 없었다면서요, 동대구역은? 이렇게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 네, 광화문 집회는 뚫고 나갈 수 없는 데가 있고 네. 또 이쪽 약간 좀 성기게 서 있는 쪽에서는 좀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여기는 역 전체가 완전히 사람으로 꽉 차가지고 네. 정말 이 가장 바깥쪽에서 사이드로 돌지 않으면 아예 이 들어갈 가운데는 수가 아예 없는. 들어갈 네. 수가 없는 그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제곱미터당 한 4명? 네. 그러니까 택시에 네, 네. 왜 세 사람 뒷좌석에 타면 네, 네. 한 사람 더 끼어 들어가기 참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네. 경찰 추산이 이번 주말 동대구역 집회 52,000명이었는데 그 경찰 추산이라는 게 결국 넓이 기준으로 넓이 하잖아요. 기준으로 이제 그 제곱미터당 몇 명 서 있겠냐로 계산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네. 그 일반 계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좌파식으로 하면 100만인 건 말할 네. 것도 없고 이 경찰 추산보다도 한 2배 이상 많은 인원들이 현장에 몰리지 않았나 대충 싶더라고요. 뭐 이렇게 계산들을 하시는데 대충 제 느낌으로 10만은 충분히 넘어섰고 네. 15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10만은 확실히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 10만 명이라는 게 진짜 이 그 위에서 보면 정말 이 서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좌파들은 어떻게든지 앉혀가지고 그렇죠. 앉으면 면적이 넓어져서 공간이 넓어지니까. 네, 그리고 네. 뭘 자꾸 들고 그러면 이제 공간이 채워지니까 꽉 차 보이지만 네. 이건 무슨 이런 걸 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아예 피켓을 들 만한 공간도 네, 없이 피켓을 꽉, 들 수가 네. 없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켓을 들거나 하려면 팔을 들 수 있는 공간이 네. 있어야 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하면은 이제 들어주세요 그러면 와 하고 들고 이렇게 좀 공간이 있게 쫙 해서 길게 쭉 가니까 그 넓게 차지하긴 하지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머리밖에 안 보여요. 위에서 보면 그 밀집한 군중이 주는 그 압도감 네, 그게 어마어마하고 또 그분들이 지르는 함성 그러니까 마이크 소리를 거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의 육성이 모여가지고 지르는 함성이 주는 이게 심장이 떨린다 그래야 될까요?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아마 그걸 느끼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대구 동대구역에 모인 그 광장에 모였던 그분들이 아마 TK 지역의 여론을 이번 주에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저만 해도 갔다 와서 그 갔다 왔던 감동과 감동 뭐 이런 때문에 게, 네. 이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얘기해. 보는 사람마다 야, 그 장난 아니었다. 정말 그렇게 사람 모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럼 그 사람들도 또 물어보고 정말 많았어 어땠어 이러면서 얘기가 되잖아요.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구 경북 각지에서 모셨는데 그분들이 각지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거기 참여 안 하신 분들한테 그 얘기들을 이번 주 내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들은 사람들이 또 들은 사람들한테 하고 사실 TV 언론이 영향력이 없는 게 요새 올드 미디어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영향력이 없는 게 안 봐버리면 끝이고 봐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면 끝이거든요. 전파가 안 되죠.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질 않아요. 맞아요. 뉴스에서 뭐 네. 이런 얘기 났다, 뭐 봤냐 이런 말 자체는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없는 건데 이 집회는 현장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번 주 내내 그 얘기를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어떤 충격과 감동. 네. 그 연설하시는 전한길 선생님조차도 자기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자체를 처음 봤고 이 앞에서 연설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 뭐 이철우 지사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한 쫙 10몇 명에다가 네. 원외위원장들까지 한 20-30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인사하고 거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사모님만 그랬다 보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시장님은 안 오고 근데 그분들도 전부 이제 그 오세훈 선거법 이후에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대중을 완전히 모아놓고 하는 처음 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럼요. 아마.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비교를 2002년도 월드컵 때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어가지고 월드컵 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왔는지를 본 네. 적이 없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제일 많은 건데 그 대구 분들도 동대구역 광장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이다. 또 심지어는 대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네. 전국 집회가 하나의 정답이었구나 묘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네. 이전에 부산역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일간지 부산일보에서 네. 역대급 인파 부산이 생긴 이후에 정치 집회에서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처음이다라고 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나 부산 지역 언론들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좀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들이 나오다가 그 집회 이후에 논조가 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죠. 왜냐하면 언론사 기자들이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야 이게 우리 동네 시민들의 뜻인데 그 뜻과 반하는 논조를 이어가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AI나 챗 GPT가 그 사진 보고 검색해봐라니까 15만 명이라고 분석을 했대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집회 측 추산 15만이 아니라 네. AI 추산 15만이면 역대 모든 좌파 집회를 다 능가한 거예요. 네. 걔네가 옛날에 서초동에서 촛불 할 때 딱 보니 100만 할 때도 경찰 추산 5만이나 10만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지금 변호사님이 진짜 잘 짚어준 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아시아투데이 이번 주 48, 지난주에 펜앤마이크 51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60이 못 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서울, 경기나 호남 지지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구, 경북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높아. 안 나와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이나 충청, 경기는 지지율이 50이 나오는데 그럼 대구가 한 7, 80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대구가 한 50 후반, 60 초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치고는 안 나와서 대구 경북 안 나오고 부울경도 생각보다 그 정도 안 나와서 그러니까 영남이 네. 사실은 생각보다 안 치고 나가서 우리가 60%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과 대구에서 이거 경험한 10만 명들이 집과 직장으로 흩어져가지고 이 이야기를 변호사님 말씀처럼 막 해버리면 네. 이제 영남 지지율이 올라오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60% 뚫는 게 더 이상 꿈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서울 지지율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이게 저는 이것도 광화문 집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화문 집회가 탄핵 이후로 계속 지금 쭉 유지되고 있죠. 계속 네. 유지되고 그리고 그 현장들이 한남동 집회 또 뭐 헌재 집회 공수처 집회 뭐 이런 것들이 또 구치소 앞 서울 구치소 앞 집회 이런 모든 집회들이 다 이제 서울 경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집회 현장을 보기도 하고 참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집회 참여하면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한 번만 나온 분은 없어요. 안 나와보신 분은 있지만 네.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오게 되는 게 이게 뭐 다른 모든 볼거리 뭐 할 거리들 다 빼놓고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큼 좋은 구경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뭐 쌈 구경, 불 구경이 재밌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싸움과 불이 문제가 아니라 싸움과 불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 그 자체가 구경거리인 것처럼 이 대중 집회라는 거, 엄청난 규모의 대중 집회는 그 자체가 그냥 그 주변에 가서 돌아다만 다녀도
너무너무 흥분되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동지들이 이렇게 네. 많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이제 뿌듯한 거죠. 엄청 위로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 텔레비전 보면 뭐 신문 보면 완전히 다 넘어간 것 같고 나만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거기 가면 나보다 더하거나 나랑 똑같거나 하는 분들이 뭐 몇십만 명씩 모여 있다 이러니까 그거 자체가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겁니다. 그거 네. 정말 중요한 거고 이 집회가 뭐 의미가 있니 없니 따지실 게 없어요. 이 집회가 저들 그 좌파들한테 얼마나 지금 위협적인지 맞아요. 네, 네. 그걸 보시면 압니다. 결정적인 게 여러분 오늘자 조선일보 1면에 네, 이 동대구역 집회 사진을 썼어요.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 강한 조선일보가 네. 지금 완전히 한풀 꺾여서 네. 탄핵 반대쪽 여론을 조금씩 많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제가 동결해라고 말하는 동아일보는 요지부동입니다. 네. 근데 걔는 이제 더 이상 보수 언론 조중동으로 이름을 같이 거론해줄 필요도 없어 동아일보는 제가 봤을 때. 동아일보는 근데 이제 완전히 넘어가서 조선일보가 일면에 동대구역에 사람들이 가득 찬 사진을 쓰면서 탄핵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썼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익히 하는 그 조선일보의 자존심을 생각했을 때 편집국에서 엄청 고민하다가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조선일보도 완전히 버림받겠구나라는 위기감에서 이 사진을 저는 일면에 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올드 미디어들이 리가시라고 하는 건 너무 그 사람들 띄워주는 거고 그냥 올드인데 네. 올드 미디어들이 영향력이 있는 건 올드 미디어를 보고 그 본 내용을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영향력인데 그렇죠. 네. 안 보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들은 뭐 사설에 딱 쓰면 그날짜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예전에 뭐 20년 전엔 그랬죠. 그랬죠. 그런 네. 분위기를 아직도 그 환상에서 깨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 종이 신문 자체는 아예 보는 사람 자체가 너무나 없는 데다가 드물죠. 예. 그런 데다가 결국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건데 그거 보는 사람들조차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다가 거기서 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간단합니다. 네, 아무것도 그거. 아닙니다. 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조선이고 중앙이고 동하고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다 소용없고 그냥 안 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 취소하듯이 네. 네이버에서도 그 조선일보 구독 취소 취소해서 동아일보 해지 구독 취소가 해버리면 있어요. 끝이에요. 네. 그냥 구독 해지 딱 해버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조선과 동아 얘기를 볼 일이 없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나죠. 끝나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는 유튜브를 그냥 구독하는 거나 조중동을 구독하는 거나 똑같은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 내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절독은 이미 다 하셨을 거고 그 구독마저도 이제 해지하면 더 이상 조중동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할 일도 없다. 이제 뭐 더 이상 KBS, MBC한테 우리가 더 마음 안 상하는 것처럼 MBC, JTBC 그냥 안 보고 채널 없애버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닌 것처럼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시고 오히려 멸콩 TV 또 그리고 저희 인사이트 이런 거 보시면서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지 이 사주나 아니면 뭐 좌파들의 이익에 쫓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었는데 네. 그 어마어마한 열기가 모인 대구 집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왔어요. 네. 저는 이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시민들의 열기를 체감하고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만나면 이야기를 막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쭈뼛쭈뼛거리다가 얼마 전부터는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집회 사진 카드 뉴스 만들면서 극우가 아니다. 네. 국민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늦었지만 조금씩 정상화되는 단계라고 봐요. 근데 네. 여기에 우재준이라고 이번에 한동훈한테 국민 추천제 전략 공천을 받은 젊은 국회의원 하나가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친 한동훈계 이제 똘마니 중에 하나예요. 김상욱과 우재준이 무슨 국민 추천제. 국민 추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사실상 한동훈이 꽂아놓은 건데. 그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네. 공천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우재준이 어떤 사진으로 유명하냐. 대통령 탄핵 가결이 통과되는 그날 한동훈 그 옆에는 원전 반대하는 김소희 비례대표 또 우재준 이 셋이서 아주 비열한 웃음을 띠고 있는 사진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대구 집회에 나왔다길래 야 이제 좀 사람 되나? 보고 나서 좀 정신 차렸나 싶었는데 대구 집회 갔다 와서 이 우재준 의원이 동아일보랑 오늘 인터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탄핵 인용될 것 같으니까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된다. 전한기 선생님이 이랬잖아요.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데 제사상 차리는 호로 자식들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재준이 뭐라 했느냐. 의사가 시한부 판정 내리면 임종 준비해야 된다. 네. 멀쩡히 살아계신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임종을 준비해야 된다는 막말을 망언은 우재준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 나온다고 다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는 정치인이 아니라 집회에 나와서 얼굴은 알리고 이름은 파는데 뒤로 가서는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된다, 뭐 대통령 임종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막말 내뱉는 우재준 같은 의원들 우리가 제2의 김상욱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처단하지 않으면 이런 배신의 기생충들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숙주 삼아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 사실 그런 사람들 다 제명하고 징계해야죠. 징계하고 해서 깔끔하게 가야지 맞지만 지금 사실 그 백석이 유지가 또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놔두고 있는 거죠. 놔두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시키고 나면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이 분명히 그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정말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 민주당보다 못한 놈들. 네, 네. 그 놈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플랜도 또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일단은 뭐 우리가 헌재 탄핵 기각에 집중해야 되니까 뭐 우재준이고 김상욱이고 이런 뭐 김소인이 김예진이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거론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 키워주는 거라서 저는 가능하면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때가 되면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저는 네. 탄핵 심판에도 이런 기생충들이 배신의 기생충들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여권과 보수 진영이 똘똘 뭉쳐서 오늘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도 중요한 게 대통령 방어권 인권 보장해라는 공식 결의가 나오면 네. 헌재가 어쨌든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 진영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탄핵 인용 상상도 안 한다. 어디 한번 해보기만 해봐라. 네. 이렇게 벼르는 게 그 4명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한 재판관들 정신줄 붙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 사람매는 어쩔 수 없고 4명은 어차피 뭐 네. 기대도 안 하고. 저 을사오적들은 어쩔 수 네. 없는 거고. 근데 네. 보수 진영 내부에서 탄핵 인용이나 조기 대선을 가시화 두는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결국 보수의 여론도 하나가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사인을 헌재에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규탄해서 지금 울산의 김상욱은 당원들이 쫓아내서 울산 시당 위원장에서도 물러난다고 하거든요. 네. 반강제 축출이죠. 자진 사퇴라고는 하는데. 우재준도 지금 상임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우재준 같은 경우도 그 농수산이 같은 데로 보내가지고 네. 지금 그 김상욱은 농수산이 가고 나선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 상임위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그 얘기할 기회도 못 잡거든요. 끝발에 안 서는 네. 거죠. 그리고 안 서요. 국회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당해서 아직은 뭐 세게 징계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좀 그 외곽으로 돌리는 사실상의 당원권 정지 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좀 이런 사람들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김종혁이 아직도 그 원외 당협위원장 네. 모임의 회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려오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안 내려오는 안 내려오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다른 분들 한 80분, 90분 정도가 네. 따로 차렸더라고요. 맞아요.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있어요. 네, 따로 우리 차리셨어. 네. 열콩 TV에도 나오는 이상규 위원장이나 또는 김선동 전 의원님이 거기 네. 이렇게 대표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계신데 원외위원장 투표하면 김종혁 바로 나가리예요. 네. 불신임이에요. 개혁신당 하원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쯤 됐으면 김종혁이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본인은 그 알량한 자리라도 들고 있어야 그래야 뭐 방송에 되겠거든요. 나가고 네. 뭐 영향력 있는 것처럼 쇼를 하고 그 자리 빌미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자기 마음대로 만나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 막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건 우재준이고 김종혁이고 김상욱이고 말 안 해주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처단을 해야 됩니다. 김종혁은 또 어떤 점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냐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느끼고 계시겠지만 홍장원이 그 체포조 명단 그거를 한동훈한테 찔러줘가지고 한동훈이 빡쳐서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할 때 왜 나 네. 체포하라 그랬냐. 그랬죠. 네, 네. 윤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 그런데도 뭐 무슨 소리냐 이게 확실한 소리다. 그 홍장원이 얘기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누가 다리를 놨나 했더니 홍장원이 마포고등학교 출신인데
김종혁이 마포고등학교고 고등학교 선후배. 네. 네. 그래서 홍장원이 김종혁한테 얘기해서 김종혁이 한동훈한테 얘기했다. 요게 지금 상당히 네. 공신력 있는 가설인 거죠. 네. 네. 뭐 아직까지는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네.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 그 한동훈 측에서 갑자기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다. 네. 앞으로 두고 보면 더 어마어마한 게 밝혀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탄핵을 대통령을 주고해 뭐 나가죠. 내란 네. 자백했다고 몰아붙이고 네. 탄핵 가결하자 당론해달라 했다가 쫓겨난 건데 네. 그 소스가 어디냐? 바로 홍장원인데 네. 홍장원과 한동훈 사이의 연결고리가 홍장원의 마포고 선후배 사이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일 수 있다라는 게 네. 상당히 공신력 있는 추측이라는 말씀을 우리 강영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걸 겁니다. 뭐 여태까지는 다른 설은 이제 홍장원이 지금 이혼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내연녀. 네, 네. 지금 두 번째 재혼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내연녀인지 그 홍장원이 왜 그 홍콩에서 블랙 요원으로 있을 때 국정원 예산으로 집을 사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한 100억대 횡령 네. 의혹에 휩싸였죠. 그 횡령 네. 의혹에 휩싸인 게 무슨 자기 친구인 미국 사람 미국 국적을 가진 명의로? 사람한테 네. 명의로 해놨다. 그게 친구가 아니라 그 내연녀고 네. 내연녀 이름으로 집을 해준 거예요 사실상. 네. 네. 그 무슨 안가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 집을 해줬는데 이 내연녀와 지금 분당에 있는 무슨 주상복합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하여간 홍장원의 이 머릿속에서 지금 모든 이 내란 시나리오와 또 그리고 곽종군과 김병주 간의 그 커넥션이 네, 있죠. 오고 네.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박선원, 김병주가 홍장원, 곽종근을 잡고 시나리오를 짜서 이 내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다. 지금 이게 이제 거의 굳혀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헌재 판결이 끝나고 나면 전부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상규 위원장이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어야 될 특위는 네. 사기 탄핵 검증 특위다. 네. 한동훈이 어디서 누구랑 무슨 소리를 듣고 대통령 체포 이야기를 했는지 체포명단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를 조사하는 게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는 홍장원과 곽종근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만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곽종근은 그냥 자기가 살려고 어버버하는 굉장히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김병주한테 이용당하는 네. 좀 급이 떨어지는 저 사람 어떻게 특전사령관 됐지 싶은 군인이라면 네. 홍장원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본인이 그 메모지라는 어떤 가상의 가짜 증거를 만들고 네. 이 국면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 탈출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사기 탄핵에 뛰어든 일종의 확신범이에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죄질이 무거운데 그 홍장원과 직간접적 소통을 통해서 대통령을 내란 자백이라고 밀어붙이고 탄핵을 당론으로 하자고 했던 한동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도 앞으로 더 밝혀질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이제 육사를 나왔는데 여인영보다 세기수 선배거든요. 네. 육사를 나왔는데 707 특임대 중대장을 하고 대위로 전역을 한 다음에 국정원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이제 국정원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평생 대외 파트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해외 업무를 담당했다. 해외를 하고 네. 블랙 요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음. 그러니까 그냥 스파이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차장은 대외 업무 담당이기 때문에 국내 뭐가 없어요. 네. 아무 정치인을 체포를 하거나 국내에 있는 뭐 정치인의 위치 추적을 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날 홍장원한테 전화를 처음 했는데 전화를 한 이유도 그 국정원장이 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1차장이 제일 높은 대행을 거니까 하니까, 네. 1차장한테 그냥 전화를 해서 국정원의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일 뿐인데 이 사람은 그걸 그 전화를 받은 거를 찬스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여인영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맞아요. 네. 여인영은 갑자기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오니까 당황해가지고 왜 국정원장도 아니고 왜 1차장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는지 물론 육사 선배니까 뭐 전화를 하니까 그냥 뭐 받아주긴 했지만 체포라는 건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위치 추적도 아니고 위치를 좀 알아봐달라 정도의 동향을 파악해달라. 네, 동향을 파악해달라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명단을 만들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박선원과는 어떤 관계냐 이 사람이 2017년에 영국 공사를 할 때 이제 해외 파트니까 네, 많이 나가죠. 공사를 하죠. 네. 네. 그 높은 뭐 되게 이제 주요 대사관의 공사직이 이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직인데 영국 공사를 할 때 박선원이 그때
상하이 총영사를 마치고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오면서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네. 돌 때 영국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살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박선원과의 인연이 쭉 이어졌다는 거고 김태효가 지금 안보실 1차장인데 네. 김태효와 또 만포고등학교 이 선후배 관계거든요. 김태효를 붙들고 이 홍장원이 1차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홍장원 같은 인물을 국정원 1차장으로 놔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팩트 체크하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홍장원을 그 자리에 두게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대통령께서 복귀하셔서 네. 냉정하게 그동안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곽종군이 특정사령관이고 홍장원이 국정원 차장이고 지금 경찰청 청장 대행 이호영 하는 꼬라지 보세요. 네. 국회 나와가지고 뭐 이 관저에 나가는 국회의원들 현장 체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호영과 우종수가 경찰에서 지금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인데 이 지금 이제 박현수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요번에 된 여기가 좀 되고 나서 지금 이 집회라든지 이런 거에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예. 그 대구하고 부산은 집회를 하는데 훨씬 경찰들이 협조적이었다면서요. 경찰이 네. 무슨 차벽을 치거나 뭐 그런 게 없이 오히려 경찰이 왜 이동 화장실 네. 그걸 여기저기 배치해서 그 많은 인원이 모였지만 불편함 화장실에 없도록.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찰이 배려를 했는데 이건 물론 이제 지역의 시장이 뭐 국힘이고 그러니까 이런 영향도 있고 뭐 그런 게 당연히 그 영향을 미치죠 지방 경찰청장들한테.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헌재 앞에 집회를 못하도록 차벽을 둘러치거든요. 그리고 아예 뭐 소리도 못 들리게 아예 네. 뭐 방음벽 같은 것도 버스 위에 설치하고 그러더라고요. 버스 위에 방음벽을 네. 설치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 사실은 위헌입니다. 헌재가 민노총을 봐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위헌을 만들었는데 일단 그 100m 기관의 100m 주변에서 집회하는 거 그거 다 위헌이고 그러니까 지금 헌재 차벽을 둘러치는 거 자체가 이전의 자유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건 여러 번 판결을 했었어요. 헌재가. 네.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자기들이 한 판결 때문에 지금 헌재를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재 앞에서 이제 집회를 많이 해야 될 텐데 헌재 집회할 때 차벽을 둘러치거나 그런 식으로 막으면 그 경찰 중에 그 제일 지휘관 뭐 높은 사람들 나와 있죠. 반등 성명 물어봐가지고 왜 이걸 하는 거며 이거 헌재에서 다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위법이다라고 분명히 따지셔야 됩니다.